김여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매일 저녁 지금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각종 막말이 쏟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기대된다. 담화 발표하는 현장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치졸하고 무지몰각한 대한민국이 이번에 일어난 무인기 침범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군부 깡패든 월경 도주자 쓰레기 단체든 다 같이 철면피한 대한민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다. 나라와 국민을 온갖 객기와 나불거리는 혓바닥으로 지키는 무리들이 혓바닥. 뒤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이다. 쓰레기는 오물통에 들어가야 지갈 것이다. 야, 표현 방법 그냥 아주 그냥 죽여주네. 방송심이 이런 거 없어 이거? 야, 북한에요? 방송심이 없습니다. 혓바닥을 햇바닥. 뒤질 것이다. 뒤질 것이다. 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진짜 역대급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김여정이. 아니 근데 원래 북한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삐라 같은 게 이제 오면은 남한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 방송에서 잘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공개를 한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대북전단을 처음에 10월 3일에 처음 뿌렸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9일, 10일까지 3번에 걸쳐 뿌렸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무인기가 3번 날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잡아내지 못한 건데 김정은이 10월 7일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거든요.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뭐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보고를 못 받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고위층에서는 삐라의 존재를 좀 몰랐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살포가 되니까 평양 시민들이 좀 본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뭐가 날라가도 신경 안 쓰는데 북한은 완전히 순혈로 완전 순수하게 해요. 완전히 이런데 이물질 하나가 들어가면 이게 파급력이 엄청 크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온갖 그 잡균에 능하잖아요. 면역력이 있는데 면역이 없는 거야. 거기 상태에서 무균실에 그냥 세균이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개하면서 사실 공개하는 게 자기들한테 부담인 게 평양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망한 사실을 공개하면서까지도 그 화살을 갖다 결국은 딱 남한에다 이제 돌리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북한이 조금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변할래야 변한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꾸 이렇게 도발을 걸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북한의 내부 결석을 좀 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저도 저런 거 많이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조선인민이 경로하였다. 신성한 우리 주권을 침해한 원수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저거를. 네. 저 연출한 사진이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를 북한 주민들이 그 전단지를 봄으로써 네.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를 봄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지금 경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도 연기가 있네요. 팔짱을 낀 군인. 저거 그 사진 촬영 작가가 포즈를 잡으라고 해요. 그런 거 같아. 네. 한복을 줬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네. 그다음에 눈을 이글이글거리고 이러고.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1시간 동안 연습을 많이 했겠네요. 저는 진짜 저거 보면 진짜 촬영했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북한 측이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140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인민군에 입대, 복대,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때려잡자 남조선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족의 의지가 온 나라에 자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생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지금 140만 명 모여서 이렇게 짓도는 거.
강제로다 쓰는 거지. 누가 안 쓰면 어떡해.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지금. 어차피 사단은 일어났어.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 혼란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부의 적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적 대한민국 쪽으로 화살을 돌린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을 동원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쓰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가서 써야 돼요. 저거 다 필수예요. 필수. 어차피 가잖아. 네, 어차피 가서 써야 어차피 돼요. 가는데. 저도 이거 2013년도에 썼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의미 없는 게 저희는 지금 한참 술 먹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나오래요. 나가니까 이 탄원서 쭉 돌려입니다 이렇게. 사인을 하라고. 예. 무슨 조직적으로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쓰고선 뭐 가서 이거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의 하나로 이고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뭐 남순을 뭐 내쫓자 뭐 하면서 구호를 외치잖아요. 외치고선 가요 술 먹으러. 네, 그냥 간단해요. 가가지고 그래. 아유 또 썼어? 아유 근데 다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 군대 나가려면 이제 또 갈 수 있니?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10년 하고 왔는데 또 갈 수가 있나? 그럼 그래요. 이제 다시 또 가면은 난 뭐 어떻게 하냐? 장가도 못 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게 실제 북한에서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진짜 뭐 전체 140만 인구가 일어나서 막 그러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전인 거죠. 네. 한번 이런 정세가 고조되면요 분위기 조성을 하느라고 선동원들이 다 했어요. 니들은 뭐 뮤줄에 어느 본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이제 어떠한 어떻게 구가 외쳐서 딱 끝나는 대목에 가서 벌떡 일어서서 동의하자. 뭐 이 땅에서 뭐 이 인간 쓰레기 뭐 걔네들의 뭐 이런 악랄한 책동을 단어의 진문개부리자 하면 진문개다 이렇게 호소하게끔 이렇게 이걸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한국군의 소행이다. 네.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게 진실? 지금 뭐 여러 추측이 난무를 하고 있고 사실은 양쪽 정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결론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대한민국 쪽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주체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네. 예, 그게 약간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 중에 북한이 공개한 것과 비슷한 것은 어떤 건가? 국군의 날 행사 때 나왔던 무인기 그게 지금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운용 시간이나 거리도 그 정도 드론이면 평양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작전 반경이 200km가 조금 넘고 그리고 240분 정도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240분씩이나? 그럼 이 기체를 누가 운영을 하고 있냐? 지금 현재 한국군의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보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국방성 대변인이 10월 18일 발표했습니다. 흉지산구역 서포 1동 76인민반 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 두 기체가 같은 기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죠. 똑같은데요? 그래서 기체를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국군의 날에 공개한 기체랑 디테일이 약간 달라요. 일단은 무인기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안테나의 위치입니다. 근데 안테나의 위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기체 형상이 오묘하게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색상도 약간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내는 쪽에서 일부러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변형을 보냈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모조품을 제작했다. 둘 중에 뭐가 맞냐? 이런 거에 질문점이 남는 거죠.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자, 그럼 우리 군은 왜 이런 입장을 취했을까? 만약에 우리 군이 보냈으면 네,
우리가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좀 곤란해져요. 일단은 그렇죠. 정전협정 위반 아니에요? 일단 정전협정 위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버리잖아요. 빌미를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보냈다면 우리가 그냥 보내지 않았고 북한의 어떤 도발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냈을 텐데 그거를 다 뭐하러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한 실효성도 사실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당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득이에요. 누가 보냈는지. 대한민국 군이 보낸 거 아니었어? 그게 누가 보냈지? 민간이 보냈나? 미군이 보냈나? 중국이 보냈나? 북한이 헷갈리면 헷갈릴수록 우리 군에게는 전략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북한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입장을 계속 조금씩 바꿔요. 처음엔 한국군의 소행이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누구 소행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민간이었으니까. 예. 지금 자세히 보면 북한이 며칠 뒤에 무인기 잔해를 수거했다라고 사진을 공개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이 무인기를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계속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뒤늦게 무인기 잔해를 수거했다라고 밝힌 게 정말 늦게 찾은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북한이 정교하게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건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어쨌거나 이 사진에는 무인기랑 이게 다 찍힌 거잖아요. 다 찍혔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누가 보내든 보낸 건 맞지 않아요? 아직 확실한 추측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초반에 가장 유력한 추측은 뭐였냐면 한국의 민간단체에서 드론을 보낸 거다. 요즘은 드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150km, 200km 왕복하는 거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탈북민 단체가 이제 풍선에 실어 날르기도 하고 디스펜더가 있어가지고 그걸 아예 그렇게 뿌리기도 한단 말이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삐라가 탈북민 단체가 평소에 보내던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은 글자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북한에 보낸 전단지 그 삐라를 보면 되게 설렁설렁한 거예요. 왜냐면 삐라를 빼곡하게 글자를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뭐 김씨 집안의 그리고 또 인권 뭐 모든 걸 다 갖다 해야 되던 글자를 되게 빼곡하게 써야 됐는데 이번에 간 건 되게 허술하게? 네, 허술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보던 삐라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민간 조직에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북에서 지금 증거로 내세운 기체를 그런 민간 조직에서 혹은 민간 누군가가 구해서 날렸다라고 하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 촬영할 때 드론은 내 눈앞에 있는 쪽까지가 이거 조종하는데 150km를 어떻게 날려요? 요새는 관련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150km 왕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300km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북에서 증거라고 내세우는 기체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직 이착륙을 하거나 이런 기체가 아니라 발사대가 필요한 기체예요. 비행기니까. 저 기체를 날린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들이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날렸으면은 휴전선을 넘어갔으면 이거는 북의 방공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촘촘하고 정교한 한미연합 전력의 방공망도 뚫고 날아갔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이제 재밌는 추측은 뭐냐면 북한이 그 자작극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얘기 있다. 네.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인기 운영을 뭐 100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90대 남았고 10대 정도는 추락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실된 거예요. 그 유실된 것의 일부를 갖고 있다가 요번에 격추한 것처럼 떠드는 게 아닌가 이런 가설은 있고 왜냐하면 좀 전에 보세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몇 년 전에 했고 요번에 또 이제 동해선하고 경의선 폭파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대남 적대 분위기 조성에 필요가 지금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딱 내세운 게 아닌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작극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국 정부가 전략적 모호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북한의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기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외형은 사실은 뭐 3D 프린터랑 조금만 손재주 좋은 사람 있으면 뚝딱뚝딱 만들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내부입니다. 내부에 어떤 재료를 썼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했는지 그 안에가 중요한데 그 안을 아직 공개를 안 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드론이요. 우리가 하도 드론 하다 보니까 정말 흔해 빠진 거로 알고 계시지만 비밀 병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군 작전에만 투입을 해야 되는 이게 드론을 삐라 왔어요라는 삐라 배달에 우리 군이 드론을 이용을 했을까?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군이 보냈다가 삐라 왔어요 배달용으로 보냈다가 격출당해봐요. 그럼 북한이 이걸 수집을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요. 남조선 괴뢰에 이 드론은 요런 뭐 회로를 쓰고 뭘 쓰고 정보가 다 공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이걸 보낸 주체라고 하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우리 군이 삐라 배달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반박을 좀 하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도 있어요. 정전협약은 북한이 여러 차례 이미 위반을 했어요. 무인기를 먼저 북한이 공개적으로 많이 보냈으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맞대응 조치에서 우리가 대응 조치로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것은 정전협정인가? 라고 봤을 때 논쟁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전협정이다 아니다를 단정하려면 주체가 누가 보냈는지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입증되지 않으면 아무도 정전협정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사실은 북한에서 입수했다는 그 추락한 드론의 이제 사진 이게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요. 최근에 인공지능 그 디자인 기술들 있으면 국군의 날 나왔던 그 사진 하나로 카피 떠서 저런 사진들 뭐 수백 장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게 내부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면 과연 진짜 추락한 드론을 북한에서 입수한 건지 아니면 외형만 뭐 예전엔 그걸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컴퓨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못 찾아도 창피한 일이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단체에서 날려서 삐라 날려놓고 그다음에 그냥 추락 산속으로 가버리면 못 찾는데 창피하니까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찾았다. 네, 저 뭐 그 기본적인 컴퓨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작극일 수도 있다라는 또 어느 정도의 그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것 자작극을 벌리다? 이 가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까지 북한에 살았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북한 주민들 생활 형편이 지금 아주 열악하고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상한 법들 많이 만들어 놓고 이 불만을 외부로 좀 돌리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만들려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아직까지 세뇌 교육이 있어가지고 감히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걸 각오하고 원수들을 집는 게 자. 근데 여기다 대고 내 자식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못 가지거든요. 왜? 대한민국에서 그 다른 데도 아니고 김정일이 사무실에다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첫째 욕을 노리는 거죠. 남조선에서 하는 짓이 이런데 감히 우리 최고 존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도발해야 된다. 이걸 명분을 얻기 위한 거고. 둘째는 남조선에서 대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당끼리 이 문제 가지고 남남 갈등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북한은 일석이조인 거죠. 일단 자작극인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스펜서를 뿌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개한 거 보니까 잘 묶여 있거든요.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묶은 건 아니고 딱 봤을 때 인쇄소에 나온 상태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뭐 그 내용도 거기 있는 아까 있는 문구도 굉장히 약간 톤 다운된 거예요. 자기들도 만들 때 떨렸겠죠. 이 뱃돼지를 째고 그건 아니라고. 좀 약간 야 순하게 써라 야. 네가 써. 그리고 네가 쓰라. 아니 네가 쓰라 야.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 만든 사람은 살아 있을까 궁금해요, 솔직히. 저는 자작극이라고 봐요. 저는 왜 자작극이라고 보냐면 이 며칠 전에도 이군 단장이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보냈다고 하면 이군 단장도 원래 처형돼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이제 우리로 말하는 수도방위 사령부인 호위 사령관 자체가 해임 철칙되던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 2개 국가론을 내놓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정당성을 하려고 하니 뭐가 있어야 돼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이 때 통일했는데 갑자기 통일을 하지 말재. 근데 왜 그러는 거지? 하려니 혁명의 심장이라면 평양, 김정은이를 노릴 수 있는 무인기가 들어와서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정당성을 내밀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자작극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거 같고 그 누가 보낸 건지 진짜 너무 헷갈리는데. 하여튼 전단지는 김진이 쓴 거 같아. 몰라. 누가 보냈는지 몰라. 잘 받았어? 다음 달쯤 또 갈게요. 뭐 이런 거.
김남희 대표님, 저는 약간 이게 오물풍선을 저렇게까지 수없이 보내는데 우리 저거 한 주대 몇 대 보내면 안 됩니까? 제 말이 아니 오물풍선 둘째치고 14년대 그렇게 무인기 많이 보내고 무인기 부대가 북한이 우리보다 한국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졌어요. 별 종전 위반 다 위반하고 별 오물풍선 쓰레기 다 보내고 맞아. 쓰레기도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풍선은 가장 꼭대기에서 터뜨려야 반경이 넓어지고 살피나 살포가 목적인데 얘들 지금 쓰레기 어물풍선은 꼭대기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지상에 착륙하는 훈련에 지금 집중돼 있더라고요.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라도 지나가다가 그렇죠. 거기 지금 우리 서희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탄이나 뭐 화약, 뭐 생화학 무기나 얼마 끔찍한 걸 어떻게 다 하고 있으면서 그럼요. 어떻게 무인기 하나 날아간 거 가지고 저렇게 유엔에 막 제소한다지 문제 진짜 심각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야 이자들아 해야 되는데 왜 저기서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상대가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한 비성적인 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쇼킹한 발사체를 날렸습니다. 자, 어떻게든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불쾌하기도 하면서 헛웃음도 나오고 그러면서 참 이게 뭔가 허탈해지는 그런 발사체. 전국 곳곳이 뚫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명 오물풍선 테러입니다. 북한이 우리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야, 진짜. 북한이 어젯밤부터 또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33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북한이 네 번째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게 총 1,600개를 넘어섰는데요. 사실 저도 오랜만에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에서 뭐가 날라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폭탄이 날라오나 보니까 나중에 기사로 나온 것이 첫날에는 한 270여 개의 풍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한 700여 개의 풍선을 날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북한의 참 격이 참 낮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우리는 진실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진실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USB 보내고 달러 보내면 되거든요. 비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북한이 보여주는 저질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또 심지어 북한에서 말하는 그 위성 발사는 저희들한테 안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는 알려줬어요.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정말. 이야, 진짜 첫날에 260개. 예, 두 번째는 600개면 어마어마하게 날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측된 게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선이 말이 풍선인데 엄청나게 큰 에드벌륨입니다. 이게 좀 쪼그라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팽창했을 때 지름이 한 3, 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에드벌륨을 띄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여기 안에 그 들어져 있는 오물 사진들도 좀 저희가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은 담배꽁초, 폐 건전지 좀 질량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 오물풍선 때문에 빌라 앞에 주차돼 있던 한 차량 유리창이 박살나기까지 했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10kg 정도 나가는 오물. 머리 맞으면. 그런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뭔가 거무튀튀한 이 가루. 뭐야 이거? 뭘까? 담뱃재일까? 아니면 뭐 거름일까? 아니면 뭘까? 그런데 우리 군이 수거해서 정밀 분석을 해봤어요. 분변가루입니다. 분변가루. 분변이요? 네, 똥이에요, 똥. 아우. 사람의 똥이에요? 뭐 사람의 똥, 가축의 똥 다 섞여서 기료를 보낸 거죠. 있는 것 같아요. 대량으로 살포했어요. 물론 2016년에도 이 똥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삐라랑 섞어서 보냈고 담배꽁초도 삐라랑 섞어서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삐라 없이 오물만 10kg 정도 오물만 담아서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13가지 종류의 화학무기 중에서 가장 그 치명적인 탄저균 같은 경우에는 미 연구소에서 이제 검사한 데 따르면 한 13kg 정도의 탄저균을 실어서 날리면 서울 시민의 한 절반 정도가 사망할 수 있어요. 13? 이 정도로 이제 탄저균이 뭐 몇 밀리그램으로도 저게 가능하니까.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 뭐 좀 그리고 핵실험 이런 거 많이 했던 곳이니까 거기서 나온 장갑, 옷 이런 거 보내도 그것이 위험하죠. 그것도 불쾌한 얘기고. 우리가 이제 패닉에 빠질 수가 있죠. 그 정도만 가지고. 이런 도발을 저희가 이제 회색 지대의 도발이에요. 그레이 존에 들어간 도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똥풍선을 보면서 똥을 보냈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는 탄저균을 보내면 끔찍하겠다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탄저균을 보내면 사실은 이건 전면전이거든요. 그럼 북한 체제에 명운을 걸 도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도발은 실제 못하지만 돈도 들이지 않고 리스크도 줄이면서 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북한이 탄저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이런 풍선을 통해서 탄저균을 넣어서 우리 집 앞까지 북한이 보낼 수도 있네라는 일종의 공포심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도 중요합니다만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요, 종로구에 있는 우리 정부 청사 앞에 떨어졌어요. 게다가 여기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외교부 청사 옥상,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관 옥상에서도 살포시 안착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만갑 사회자 집 앞에도 배달이 됐어요. 배달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이냐는 거예요. 방송국 주차장에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 북에서 날아온 풍선이 몇 개라 그랬죠? 1000개가 넘죠. 1000개면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그중에 뭐 사회자님 집 앞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방송국 주차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차 유리창을 부술 수도 있고 북한에서 보낼 때는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기류를 조정해서 보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패닉이 되고 공포심에 질리면은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아, 북한이 이렇게 치밀했구나.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우리나라의 경제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대북전단 살포하지 마. 우리가 피해갖고 이러다 전쟁 난다잖아요. 아까 탄저균도 얘기하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풍선의 탄저균이나 폭탄 그런 공격을 한다면 그거는 한국전쟁 재발이거든요. 한국전쟁 재발이면은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북한 정권이 목표로 삼고 했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패닉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래서 북한에서 심리전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잘 막고 우리도 어떻게 심리전을 할 것인가? 저는 이건 군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학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 전에 김여정이 계속 담화해서 우리 삐라에 대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뭐냐면 쓰레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을 했거든요. 노즐한 족짐을 살포 너름의 앞장에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우리는 그 쓰레기들이 유포시켜놓은 비루수를 깨끗이 박멸하였습니다. 드디어 자기들도 진짜 쓰레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는 이런 거지. 오히려 심리전으로 만드는 건 우리들의 대응 태도인 것 같아요. 사실 풍선에다 뭐 달아가지고 군사적 공격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2차 대전 때 일본이 풍선 달아가지고 미국 폭격했던 일이 있거든요. 절대 성공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풍선은 제어가 안 되거든요.
타이머가 달리고 뭐 했다 하더라도 공해상 빠져나가기 전에 터뜨리는 그 정도지. 바람만 예컨대 초속 5m만 불러도 우리 경비행기, 동력 있는 경비행기도 비행 정지가 되는데 그렇지. 바람에 바뀌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더 좋은 수단이 있어요. 드론이라는. 그건 사실 다 되거든요. 장소, 시간, 그다음에 목표, 타겟 다 제어가 가능한데 뭐하러 풍선에다 달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요란하게 대응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마 3,500개 정도 풍선을 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5톤 정도? 뭐 다 이 떨어진 건 아니고 그중에 뭐 산에 떨어진 것도 있고 바다로 간 것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어느 지역에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테스트를 했을 것 같아요. 테스트가 되는구나. 이게 되게 지저분한 예행 연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상 정보하고 우리 군 당국이 가지고 있는 기상 정보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왜 경기도 어느 골프장 간다 이럴 때 몇 시부터 비가 내리느냐 이런 거는요. 공군 장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작전 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도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부는 이런 바람하고 공중에서 날아가는 바람 이게 현격하게 틀리거든요. 완전히 반대일 경우. 고도에 따라서. 근데 우리 군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 만약 작정하고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되면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평양 김정은 집무실 위에 핵심층이 사는데 집중적으로 떨어지게 해라. 이게 정확한 기상 정보, 그다음에 첨단화된 장비, 특히 기폭 장치, 타이머를 정확히 맞춰서 몇 시간 비행 후에 어디서 터지게 한다. 그렇지, 또 높이도 어느 정도 높이로 압력이 떨어지면서 풍선이 빠질 때 터트린다.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행할 수 있고. 근데 풍선으로 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비행기가 올라가 보면 알아요. 딱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러려면 드론을 쓰면 돼요. 아니 근데 이제 드론은 그 제한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용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풍선이 날아가는 그 고도의 기상이나 기류는 의외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루트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아마 기술이 우리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기상 정보도 약할 텐데 정확히 수도권에 상당 부분을 안착시켰다는 건 나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합참을 취재했어요. 이 지금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갖고 뭘 해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도발적 의미가 아니라 수학적 도발이다. 이 말도 맞고 그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우리나라의 어떤 풍선을 이용한 도발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서 어느 정도 특정 바운더리까지는 타깃이 가능하다. 이 말씀도 맞더라고요. 하자고 맘먹으면. 옛날에 제갈량 시대 때는 남동풍이 언제 불지는 제갈량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북서풍이 언제 불지, 어느 고도에서 안정적인 초속의 북서풍이 불지,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머를 세팅해놨다가 터뜨리면 이게 서울의 어느 광의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질지가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합참이 북한의 풍선 기술을 봤을 때. 하지만 이것이 진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고도의 타깃을 설정해서 군사적인 폭탄이나 공격을 할 목적으로는 아직은 조약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두 기술이 중간 정도 어딘가에 지금 섞여 있다는 거죠. 어쨌든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 끌기고요. 그렇죠. 예, 다른 데서 전쟁 나면 내가 관심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성공했네.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핵무기를 뛰어넘는 비대칭 무기예요. 봐봐, 대칭 무기라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미사일 쏘면 우리도 미사일, 저쪽도 미사일 쏘는 거야. 저쪽에서 뭐 곡사포를 쏘면 우리 곡사포 쏘고, 저쪽에서 똥을 보냈으면 우리도 똥을 보내야 되는데 똥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열치열했지만 이똥치치 똥은 없잖아요. 애매하다. 2010년 11월 23일. 아, 이거 뉴스에서 진짜 봤어요. 그래서 저거 포탑 떨어지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요? 연편도 지금 피해 상황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시 50분 상황.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지금 전체가 다 연기로 뿌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우리 옆에 불이.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엎드렸는데 엎드린 상태에서도 막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빵 저기서 빵 그냥 불이 뻥뻥 막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 뭐 난리지요. 뭐 불난 집은 지금 불도 못 끄고 있대. 말이 그렇지. 얼마나 놀래기. 예, 이거는 와. 와, 저 똥인데. 와, 이 전쟁에. 그냥 집이 그냥 아유.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보도 사진이나 특파원들의 그 동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들인데 저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이라고 명백하게 전투 상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당시 이제 뭐 도발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고 근데 명백하게 전투죠. 좀 전쟁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이런 트러블과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네. 전면전이죠 거의. 그렇죠. 이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전포고만 없었다 뿐이지 전쟁과 마찬가지죠. 해군은 이제 함정을 좀 보내고 서해 오도 쪽으로 공군도 이제 전투기 같은 걸 띄워갖고 전군에 이제 비상이 걸렸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만갑에서 그 다룬 것들 보면은 주로 이제 몰래 침투하는 뭐 무장공비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이 다뤘는데 게릴라전 같이. 예, 예. 이 연평도 포격전은 상황이 다른 것이죠.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선전포고도 없이 휴전하고 나서 한 60년 만에 포탄을 이제 우리 땅에다 날려보냈는데 그것도 심지어 이제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포탄을 이렇게 날려버렸단 말이죠. 예.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죠. 아직도 그때 상황이 정말로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처음에 일보가 딱 왔어요 저희들한테. 연평도에 오발 사고가 났다. 일보. 좀 있다가 띠딕 하더니 그런데 주민들이 대피한다. 띠딕 우리 오발 사고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띠딕 북한이 포를 쐈다. 띠딕 전쟁이 시작됐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아직도 소름이 돋는데 얼마나 떨려요 이게. 배가 없었어요. 연평 들어간 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민간인들을 실어서 대피시키느라 모든 어선이 동원됐고 저희들이 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들은 다 나오는데 역으로 들어가는 어선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저희. 그래요. 그때 상황의 첫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어쨌든 이 폭격이 빗발치는 연평도에 우리 장병들도 이제 대응 사격을 하게 됐다. 당시에 우리 연평도 해병부대에 6문의 이 K9 자주포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한 대가 불발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대 중에 한 대는 사용 불가.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포탄이 K9 자주포 2대를 명중시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아까 탄약고에 불이 붙었네. 어떡해. 포탄을 여기다 장전을 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탄약고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이거 빨리 꺼야 되잖아요. 소방서가 셔터가 잠겼네. 그래서 지게차로 꽤 부셔서 소방차가 와서 탄약고 불을 끄고 탄약고에서 탄약을 꺼내서 K9 자주포에 장전을 하고 대응 사격을 하는 데까지 13분밖에 13분이 걸렸다. 엄청 빠르네. 엄청 빨리. 기계다, 기계. 이게 이제 뭐 맞았니 안 맞았니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레이더가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전문용어로 AN/TPQ 37이라 그러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90년대 중반에 이제 도입을 한 레이더인데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이 저기 포탄을 쏘면은 이 포탄이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를 찾아서 그리로 우리 포를 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어디서 이제 날아온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대응 사격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그 연평도에 있던 그 포 7중대에서는 7km 떨어진 데에 그 무도라는 섬이 있어요. 북한군에. 거기가 이제 항상 그 포가 있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는 거기에는 항상 포를 쏠 수 있도록 딱 입력을 시켜놨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리로 이제 포를 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대응 사격할 때는 이 레이더가 좀 제대로 작동이 돼 갖고 저쪽에서 사격하는 것을 알고 그리로 이제 우리가 K9을 이제 사격을 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1차 사격할 때 이 도발 원점을 잃지 못해서 도발 원점을 못 쐈잖아요. 그래서
무도라는 북한의 포부대로 쐈잖아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게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밝혀낸 일이지만 북한에서 쏠 때 당시에 연평도 포격을 했었던 포부대원들은 쏘고서 도망간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가 도발 원점으로 보복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쏘고서 도망갔다. 북한이 쏜 도발 원점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쏜 무도는 그냥 얻어맞았죠. 당시 자기네들이 포를 쏜 줄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무도를 향해서 타격할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발을 우리가 대처할 때 적이 이렇게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가 최소한 3배 이상으로 타격을 줬을 때에 다시는 도발을 못하리라는 억지 작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밥 먹고 자는 것처럼 몸에 훈련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훈련했던 게 무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포격 부대에 우리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큰 타격을 이제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대응 사격으로 이 북한군 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그때 한 중대 병력이 있었는데 거의 한 40여 명이 사상을 당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희생자가 한 20여 명이 이제 전사자가 발생했고. 제가 저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연평도 이후에 엄청 많은 기가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꺾였다고? 네, 군인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 사람들은 강내밥이 아니라 이밥을 먹으니까 기력도 하나도 없고 쟤네는 그냥 물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연평도 그 전 이후부터는 이 무기가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소문이 막 커지면서 우리는 전쟁난 끝이야라는 최첨단이다. 엄청 많이 기가 꺾여가지고 그 이후에도 가상훈련도 엄청 몇 배로 계속 시키고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진짜 속내 포격이 있기 2달 전으로 올라가면 북한 전역을 활칵 뒤집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10년 9월 28일이에요.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의 최고 권력을 잇는 공식 후계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정은의 그 첫 등장의 모습은 정말 앳된 모습이에요. 젖살도 빠지지 않았고 저희들 다 깜짝 놀랐었어요. 저 사람이 후계자라고? 몇 살 형 같은데 이런 느낌에 드는 사람이었고 많은 권한을 가진 군 장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너가 군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입장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걸 김정은도 알고 있었죠. 내가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뭘까? 그러면 나의 어떤 담대함과 어떤 군사적 지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도발이 가장 적절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제 승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스텝들을 밟는데 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큰 콤플렉스가 뭐였냐면은 장군님인데 군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정도의 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장군이라는 칭호가 어울렸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뭐 장군이냐고 군 경험이 있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만큼은 그 컴플렉스를 내가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뭘 했냐면은 마침 이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에서 이제 포병을 전공을 했어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네가 포병 전공을 했으니까 포병을 한번 살려봐라. 그래가지고 연평도 포격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 공을 김정은에게 주면서 장군 칭호를 같이 줬다. 네. 과연 김정은이 이 정도 도발을 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후계자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연평 포사격이 우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은 조직적인 사건인가. 네. 그것도 누가 조직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은 김정은이 조직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계획을 했다. 네, 직접 계획을 했고 지휘관들에게 대응책과 함께 전술적인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방사포를 한번 발사하자면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하루요? 예. 포신에 구리수를 다 발라놨거든요. 너무 군사를 오래 해놓고 보다 그걸 닦아내기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단 방사포가 반격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는 준비를 한 겁니다. 계획적이다. 때문에 계획적이다. 다음 이 방사포 부대들은 국군이 1차 타격 구역 밖에 다 자기 부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대에서 전개를 해서 은평도에 포화를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전 기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기동을 할 때 북한군도 압니다. 미군이 정보위성이 오후 2시에 한 번, 오후 5시 반에 한 번, 2시간 40분에 한 번씩 지나간다는 시간대임을 다 알아요. 그 시간에는 일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야간에도 조개선 감식에 걸리지 않도록 볏짚을 씌우고 방수포를 씌우고 또 주간에는 가을한 넌밭에 두원무지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에 기동을 해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진행했다는데 기본 원질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등장을 위한 화려한 축포에 우리 젊은이들이 죽은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 병장이었던 서정우 병장 그리고 문광욱 이병 첫 포격이 있을 때 포탄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전사를 했습니다. 어떡해.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문객들은 고인들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서정우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년 병장 휴가였어요. 이제 미루고 하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그 휴가 날이 왔는데 선착장에 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폭격이 시작이 된 거죠. 당연히 이제 부대에서 이제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렸고 서정우 하사도 이제 자기 부대 쪽으로 뛰어갔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포탄이 자기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지를 이제 부대가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방공호로 이제 목표지를 잡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방공호에 도달하기 300m 전 거기에 바로 포탄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 포탄의 충격에 의해서 이 모자 정모에 있는 모표가 튀어나가서 이 소나무에 박힌 상황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가슴이 아픈 건 서정우 하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는데 사망하면서 서정우 하사의 다리 한쪽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인터뷰했던 기억들이 생생해서 유가족하고 이웃 주민들 아수라지 않으셨어요. 서정우 하사의 아버지가 직접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로 산화한 우리 아들의 시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정우 하사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됐고 그때 또 하나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문광욱 일병도 그 현장에서 직사를 하게 돼서 지금도 연평도에는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의 흉상이 있는데 얼마나 생때 같은 아들입니까? 두 명의 희생을 우리 국민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북한과 언젠가 화해할 땐 하더라도 이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반드시 북한에게 받아야 된다. 맞아요.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잊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요, 5년, 10주년, 15주년 이럴 때 약간 기억하고 또 뉴스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아주 되쉽고 또 이분들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함을 또 가져야겠습니다. 여기가 CCTV에서 아마 제일 많이 뉴스에서 보셨던 면사무소 부근인데 여기에서 그때 주민들이 막 대피를 하셨었고 CCTV가 이렇게 이 장면을 잡았었는데 아 저기네 바로 저기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면사무소 뒤에 저기 지금 싹 깨끗하게 지금 고쳐놓고 복원을 해놨네요. 여기에 바로 요 뒤에 떨어졌어요.
집사람은 지금도 그때 되면은 지금도 소리가 나면은 이 소리 조그만 소리 나도 엄청 놀라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이제 좀 가라앉았죠.